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저자는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출판사는 디플롯입니다. 다정함의 힘. 스탈린의 대공포가 진행되던 1937년부터 1938년까지의 시기에 니콜라이 벨라예프는 유전학자라는 이유로 비밀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 없이 처형되었다. 스탈린의 편집증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으니 유전학자들에 대한 증오는 특히 집요했는데 적자 생존의 법칙이 공산당 정치 노선을 거스리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이 가설이 본질적으로 노동자들은 가난에 허덕이는데 권세나 지능이 우월한 자들이 부를 쓸어 담는 상황을 정당화하고 미국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생각이라고 보았다. 스탈린의 해결책은 유전학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었다. 유전학을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교과 과정에서 삭제했고 해당 내용은 교과서에서도 빼버렸다. 유전학자들은 국가의 적이라는 선고와 함께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되었다. 벨라예프도 그 중 한 명이었다. 한 해 뒤 니콜라이 동생 드미트리 벨라예프도 유전학자가 되었다. 1948년 디미트리는 모스크바의 모피 동물 사육중앙연구소에서 해고되었지만 침착하게 노보시비르스크로 옮겨졌다. 모스크바의 중앙정치로부터 될 수 있는 한 멀리 가려는 것이었다. 안전한 거리에서 그는 20세기 행동유전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을 수행했다. 벨라예프의 목표는 야심찼다. 동물이 가축화되는 과정을 추측하기보다는 무에서부터 시작하여 직접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그는 개와 가깝지만 가축화되지 않은 친척종 여우를 선택해 지켜보기로 했다. 여우를 다루는 사람들은 5cm 두께의 장갑을 착용해야 했는데 여우가 버티다가 사람 손을 깨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우는 이 실험을 지키는데 완벽한 보호막이 되어주었다. 모피를 위해 여우를 사육하는 일이 러시아 경제에 중대한 사업인 까닭에 벨라예프는 정부 관료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험은 명쾌했다. 벨라예프의 제자 루드밀라 투르트는 여우 개체군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사육하되 그룹을 분류하는 기준을 딱 하나만 두었는데 우선 첫 그룹은 사람에 대한 반응을 기준으로 나눠 번식시켰다. 이 그룹의 여우들이 생후 7개월이 되었을 때 루드밀라는 조심스럽게 그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다가오거나 겁먹지 않은 여우는 비슷한 반응을 보인 다른 여우와의 짝짓기에 선택되었다. 각 세대에서 가장 친화력 좋은 여우들만 선택했으므로
이 그룹은 진화력 좋은 여우가 되었다. 다른 그룹은 사람에 대한 반응을 토대로 무작위로 번식시켰다. 이 두 그룹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선택 기준, 즉 사람에 대한 진화력에 의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벨라예프는 이 실험에 여생을 헌신했다. 벨라예프가 사망한 뒤로는 루드밀라가 실험을 이어받았다. 내가 시베리아 갔을 때는 이 실험이 시작된 지 44년이 지난 뒤였는데 보통 여우들은 조상들과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 진화력이 좋은 여우들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다.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받는 가설에 따르면 가축화는 동물이 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인 과정이었다. 이 가설은 생물학적 관점은 아니더라도 문화적, 경제적 관점에서 어째서 특정 동물이 가축화되었으며 어째서 일부 사회에서는 농경이 발전했으나 다른 사회는 수렵 채집 사회로 남아 있었는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가설로도 해명하지 못한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개에 관한 것이었다. 개는 분명히 가축화되었지만 이들의 야생 친척인 늑대는 가축화의 필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늑대에게 사람이 먹이를 공급하기는 어렵다. 늑대는 좁은 공간에 갇히면 확실하게 공황에 빠지며 사납게 굴지는 않지만 위협받으면 문다. 한편 벨라예프는 가축화의 기준은 딱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가설이 다윈에서 다이아몬드까지 모든 연구자가 풀지 못한 그 난제의 해답을 줄 수 있을 듯 했다. 사람에게 다정한 여우들은 아름답고도 이상하다. 고양이의 우아함을 지녔지만 개처럼 짖는다. 보도콜리처럼 흑백으로 얼룩덜룩한 털에 파란 눈동자를 지닌 여우가 있고 달마티안 같은 점박이 여우가 있는가 하면 비글처럼 붉은색, 흰색, 검은색이 섞인 여우가 있다. 루드밀라가 나를 안내하는 동안 모든 여우가 두 발로 선체로 나를 향해 달려들면서 꼬리를 세차게 흔들고 흥분해서 낑낑거리며 지저댔다. 루드밀라가 여우 우리 한 곳에 문을 열자 검은 양말을 신은 듯한 발과 하얀 별이 박힌 듯한 이마를 지닌 황갈색 암여우 한 마리가 내 품으로 파고들더니 얼굴을 핥고 기쁨의 오줌을 지렸다. 사람에게 진화적인 여우 개체군에서 처음 나타난 변화 중 하나가 털색이었다. 붉은 기가 도는 황갈색 털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흑백 얼룩이 나타났다. 20세대가 지난 후에 진화력 좋은 여우는 대부분 식별하기 쉬웠다. 몇 마리의 이마에 하얀 별 같은 얼룩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흔해졌다. 다음으로는 펄럭이는 귀와 동그랗게 말린 꼬리가 나타났다. 진화력 좋은 여우들은 주둥이가 작고 이빨이 작은 편이었다. 수컷과 암컷의 두개골 형상도 서로 비슷해졌다.
이들 특징은 개가 가축화되던 초기에 나타났던 변화들이다. 변화는 여우의 외양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보통 여우의 번식기는 1년에 단 한 번으로 모피용 동물 사육자들은 번식 주기가 더 받은 여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진화력 좋은 여우들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짝짓기철이 길어졌다. 많은 진화력 좋은 여우가 한 해에 2회 번식 주기를 갖기 시작했는데 말하자면 한 해 중 8달 동안 짝짓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들은 보통 여우보다 한 달 이르게 성체가 되었고 더 많은 새끼를 낳았다. 보통 여우는 늑대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익숙해지는 기간이 아주 짧다. 진화력 좋은 여우는 개와 마찬가지로 사회화 기간이 확장되었는데 보통 생후 14일에 시작되어 생후 10주 정도에 마무리됐다. 보통 여우의 경우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후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상승하여 생후 8개월 무렵이면 성체 수준에 도달한다. 여우는 진화력이 높을수록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증가하는 기간이 더 오랫동안 지연되었으며 12세대 뒤 진화력 좋은 여우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수치는 절반으로 감소했다. 30세대 뒤에는 다시 절반으로 감소했다. 50세대가 지나자 진화력 좋은 여우가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 즉 포식성과 방어적 호전성의 감소와 연관이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보통 여우보다 5배 많았다. 이러한 변화가 유전자 차원에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벨라예프와 루드밀라는 진화력 좋은 여우의 새끼들이 태어났을 때 서로 어미를 바꾸어 어미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지 관찰했다. 그들은 진화력 좋은 여우의 태아를 보통 여우의 자궁에 이식했고 그 역으로도 이식했다. 하지만 어떤 어미가 낳고 키웠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었다. 진화력 좋은 여우는 수태되는 순간부터 보통 여우보다 진화적이었다. 이미 유전학자 안네 쿠카코바가 진화적 행동과 호전적 행동의 표출과 관련된 유전자를 VVU12 염색체에서 추출한 바 있는데 이는 개의 가축화와 관련된 게놈 영역과도 유사한 염색체였다. 그런가 하면 다른 연구자들은 과도한 친밀함이 특징인 윌리엄스 증후군을 유발하는 유전자 변형을 개와 여우의 유전자에서 찾아내기도 했다. 미래에는 유전체 비교 분석 기술로 정확히 어느 유전자가 진화력 좋은 여우를 만들어내는데 선택되었는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벨라예프 실험의 탁월함은 진화력을 번식 조건으로 선택함으로써 사람을 좋아하는 여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혀낸다는 점이다. 펄럭이는 귀, 짧은 주둥이, 동그랗게 말린 꼬리,
얼룩무늬철, 작은 이빨은 번식을 위한 선택 기준이 아니었지만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이 특징은 점점 더 보편적인 형질로 바뀌어갔다. 루드밀라 연구팀은 진화력만을 기준으로 삼고 그에 따라 매 세대에 발생하는 생리적 변화와 외형상 변화를 관찰했다. 냉염의 생각이 옳았다. 이런 유형의 놀이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진화력 좋은 여우들은 우리의 손짓을 이용해서 먹이를 찾아낼 수 있었다. 개에게 전혀 뒤지지 않았다. 반면에 보통 여우들은 몇 달에 걸쳐 집중적으로 사회화 훈련을 받았는데도 우리의 손짓에 응한 확률이 겨우 절반을 넘기는 수준이었다. 영리한 여우를 원한다면 당신이 찾을 수 있는 한 가장 진화력 좋은 여우를 번식시키면 된다. 야생 여우에게는 애초부터 다른 여우의 사회적 행동에 반응할 능력이 있었다. 벨라예프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우를 길렀는데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새로운 환경이 여우들에게 아주 오래전에 진화되었으나 드러나지 않았던 사회적 기술을 발휘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려움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난 여우는 협력적 의사소통 같은 사회적 기술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홀로 대면해야 했던 문제도 협력적인 파트너와 함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다.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은 증진되었지만 반면 인지 기능에 관한 예상했던 가설은 우연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인지 기능 같은 사회적 지능은 두려움이 진화력으로 대체될 때 우발적으로 발생한 또 다른 능력이었다. 여우 실험은 우리가 계획에서 관찰한 협력적 의사소통 기술이 가축화의 산물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 주었다. 우리는 또한 계획에서 발견했던 이 협력적 의사소통 기술이 단순히 성견이 되기 전에 수백 시간에서 많으면 수천 시간 동안 사람과 상호작용에 생긴 결과물이 아니었음을 발견했다. 각기 다른 양육 환경과 각기 다른 원령의 강아지들을 테스트하면서 우리가는 심지어 가장 어린 강아지가 손짓을 이해하는 능력이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아닌 게 아니라 생후육주에서 생후구주 사이의 강아지들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기본 손짓은 물론 전에는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손짓과 몸짓 실험도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 결과가 인상적인 이유는 생후육주인 강아지는 아직 뇌가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걷기를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강아지들은 시각적 손짓의 의미를 이해하는 범위를 넘어섰다. 강아지들은 사람의 목소리 방향을 이용해서 먹이를 찾을 줄도 알았다. 사람의 목소리를 이용해 먹이를 찾는 능력은 심지어 성견보다 나았다. 즉, 개의 모든 협력적 의사소통 기술은
강아지 때부터 이미 존재하며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욱 향상된다. 충분한 상호작용이 없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인지 능력이 유연하게 활성화되는 동물은 드물다. 사람의 손짓, 몸짓을 읽어내는 능력은 사람 아기만이 아니라 개에게서도 가장 어릴 때 나타나는 사회적 기술의 하나로 보인다. 우리는 또한 개가 사람과 협력하고 의사소통하는 기술이 조상이었던 늑대 종에게서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아님을 발견했다. 늑대는 늑대들끼리 신호를 주고받거나 먹잇감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기술이 뛰어났던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사람과 개의 상호작용에 이 기술이 쉽게 활용되었으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 우리는 개를 테스트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컵 2개 중 한쪽에 먹이를 숨긴 뒤 늑대가 먹이가 있는 컵을 찾을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가르쳤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 사람의 손짓을 이해하는 늑대의 능력은 침팬지의 능력과 비슷했다. 테스트를 10여 차례 반복한 뒤에도 늑대는 여전히 추측으로 컵을 찾아내고 있었다. 실험을 통해 우리의 손짓을 읽어내는 능력 면에서는 사람과 거의 접촉한 적이 없는 강아지가 성체 늑대보다도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늑대는 지능이 높았음에도 사람이 보내는 협력적 의사소통의 의도는 자연스럽게 알아차리지 못했다. 연구자들은 경험과 훈련이 어떻게 늑대와 개의 차이를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계속해서 두 종을 비교해왔지만 우리가 실험했던 여우들과 마찬가지로 이례적이었던 개의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은 가축화의 결과로 진화한 것이었다. 문 앞에 늑대. 우리 집 개가 똥 먹는 거 끊는 법이 2015년 개에 관한 구글 검색 순위 10위 안에 들었다. 똥이야말로 개가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된 사연의 중심에 있다. 인류는 5만 년 전 발사 무기를 들고 유라시아로 진입했는데 이때 사냥과 채집을 하기 위해서 빙하 시대에 존재하던 거의 모든 천적을 싹 쓸어버렸다. 늑대는 예외였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수천 년 전에 농경인이 새끼 늑대를 몇 마리 주어 집으로 데려갔고 길들인 새끼 늑대들을 수세대에 걸쳐 번식시켜 더 길든 늑대를 얻음으로써 우리의 사랑스러운 개가 만들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진화의 작용 원리를 토대로 따져보면 이런 추정은 불가능하다. 늑대의 가축화는 적어도 농경인이 첫 씨앗을 뿌린 1만 년 전보다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최초로 개와 함께 살았던 사람은 수렵 채집인들이었을 것이다. 빙하 시대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늑대를 가축화했다고 가정하면 비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나올 뿐이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가장 친화적이고 가장 덜 호전적인 늑대만을 골라서 10여 세대 이상을 번식시켜야 한다.
그랬다면 적어도 수백 년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랬다면 수렵채집인들은 이 덩치 크고 충동적 공격성을 지닌 늑대들과 지내면서 고생해서 얻은 고기의 상당 부분을 날마다 성체 늑대들과 나눠 먹으며 살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그보다는 사람이 통제하는 가축화 이전에 하나의 가축화 단계, 즉 자기 가축화 시기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사람이 무언가 창조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막대한 양의 쓰레기일 것이다. 오늘날에도 수렵채집인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바깥에 내다 버리고 천막 밖으로 나가 용본을 본다. 정착해서 사는 인구 집단이 많아지면서 줄인 늑대들에게는 밤에 즐길 만난 먹을거리가 많아졌을 것이다. 사람들이 내버린 뼈도 좋은 야식이었지만 조리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소화가 빠른 사람들의 똥은 음식 못지않게 영양가가 풍부하다. 사람이 사는 천막에 접근할 만큼 침착하고 용감한 늑대라면 이 똥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늑대들에게 번식상 이점이 있었을 것이고 이들이 같이 쓰레기를 뒤져먹고 또 이들끼리 짝짓기 했을 것이다. 진화력 좋은 늑대와 겁 많은 늑대 사이에 유전적 이동이 일어나는 빈도는 감소했을 것이고 사람의 의도적 선택 없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화력은 좋은 새로운 종으로 진화했을 수 있다. 이렇게 진화력을 선택하고 단 몇 세대 만에 이 특별한 늑대 개체군의 겉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10중 8구 털색과 귀 모양, 꼬리 모양이 모두 변했을 것이다. 인류는 이 생김새로 청소부 늑대에게 점점 관대해졌을 것이고 머지않아서 이들 원시개에게 우리의 손짓을 읽을 줄 아는 독특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을 것이다. 늑대에게는 다른 늑대들의 사회적 제스처를 이해하고 반응할 능력이 있었지만 사람을 보면 달아나기 바빠서 제스처까지 주의 깊게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매력으로 대체되자 늑대의 사회적 기술은 사람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다. 사람의 제스처와 목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동물은 사냥 동반자이자 안내자로 대단히 유용했을 뿐 아니라 온기를 제공하고 늘 함께하는 반려동물로서 소중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정막 밖에 있던 그들을 불 곁에 오도록 허용했을 것이다. 개는 사람이 길들이지 않았다. 진화력 높은 늑대들이 스스로 가축화한 것이다. 이 진화력 좋은 늑대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종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현재 그들의 후예는 개체수가 수천만에 달하며 지구의 모든 대륙에서 우리의 반려동물로 살아가고 있으나 얼마 남지 않은 야생 늑대 개체군은 슬프게도 끊임없이 멸종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개에게 사람의 개입 없이
자기 가축화가 일어났다면 다른 동물들의 경우는 어떨까? 특히나 초기에 저 늑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침입하는 동물들은 수천 년 전의 원시 개들처럼 도시에 서식하는 코요테도 우리의 쓰레기를 뒤지는데 사람의 쓰레기가 이들 식단의 30%를 차지한다. 도시의 코요테는 배수용 도랑이나 담장 및 수도관 안에서 새끼를 키운다. 그들은 평균일 교통량이 10만 대가 넘는 고속도로를 건너다니고 각종 교량을 행인마냥 스스럼 없이 이용한다. 나는 제자인 제임스 브룩스와 함께 노스캐롤라이나주 전역에 생태 통로마다 트랙 카메라를 놓고 그 기록을 분석했다. 우리는 카메라로 걸어오는 토요테의 행동을 코드화하면 이들의 기질과 인구 밀도 간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으리라고 예상했다. 첫 분석 결과 도시에 서식하는 코요테가 야생 지역에 서식하는 코요테보다 트랩 카메라에 더 많이 다가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코요테가 그저 기질 하나로 적응력 높은 동물이 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동물 36종의 자기 통제력을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했을 때 코요테의 자기 통제력은 개나 늑대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유인원과 같은 수준에 달하는 유일한 동물이었다. 영국의 붉은 여우의 밀도는 야생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10배나 더 높다. 도시에 사는 북극 여우는 번식 시기가 상대적으로 더 일러 한 살이 되기 전에 짝짓기를 시작하기도 한다. 유럽의 도시 지역에 서식하는 집바귀는 야생 지역에 서식하는 친척들보다 덜 공격적이다. 그들은 번식 빈도가 더 잦으며 번식기가 더 길다. 그들은 또한 야생의 친척 종들보다 수명이 더 길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농도가 더 낮다. 플로리다키스 제도에는 히사슴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 토종 사슴 개체군이 있다. 히사슴은 도시화된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데 사람과 접촉이 없는 사슴보다 겁을 덜 내고 덩치는 더 크고 더 사회적이며 번식력도 더 강하다. 다른 도시 지역에서는 특이한 털색을 가진 얼룩사슴이나 백색증의 흰 꼬리 사슴이 번번이 출몰해왔다. 얼룩사슴과 백색증 사슴에 대해서는 짧은 다리, 윗니가 아랫니를 덮을 정도로 짧은 턱, 긴 꼬리 등 기형에 관련한 일화를 자주 들을 수 있었는데 이는 가축화 징후에 속하는 형질 변화이기도 하다. 우리가 개의 인지 능력이 얼마나 정교한지 밝혀낸 뒤로 다른 연구자들도 가축화된 동물들의 지능에 대한 기존의 통념, 즉 가축화가 동물을 우둔하게 만들었다는 기존 생각의 재평가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진화락이 동물들의 인지능력, 특히 협력과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근거가 하나둘 쌓이고 있다.
헝가리의 인지신경과학자 요제프 토팔은 가축화된 흰 족제비가 야생 흰 족제비보다 사람의 제스처를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점이 놀라웠던 것은 일반적인 품종견들과 달리 가축화된 흰 족제비는 설치류를 찾아내는 등 사냥 같은 전통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주인과 협력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의 제스처를 읽어내는 흰 족제비의 능력이 사람과 친해지면서 형성된 것임을 시사한다. 사회적 인지 능력만을 기준으로 했다면 사람들이 흰 족제비를 가축으로 선택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생물심리학자 오카노야 가오즈는 마니킨 방울새 속에서 가축종 십자매와 야생종 흰줄무늬 납부리새를 비교했다. 오카노야는 십자매가 흰줄무늬 납부리새보다 덜 공격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또 이 두 종의 배설물을 검사한 결과 십자마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농도가 흰줄무늬 납부리새보다 낮게 나와 이들 가축종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십자매는 새로운 사물에 대한 두려움도 적었다. 오카노야의 관찰로 놀랍게도 가축종 십자매의 노래가 야생종 흰줄무늬 납부리새보다 더 복합적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십자매는 다른 새들의 다양한 노래를 배울 수 있었지만 흰줄무늬 납부리새는 자기네 아버지가 부르는 간단한 노래밖에 배우지 못했다. 두 종의 새를 같이 길렀을 때 가축종 십자매는 야생종 흰줄무늬 납부리새의 노래를 쉽게 흉내냈지만 흰줄무늬 납부리새는 훨씬 정교한 십자매의 노래를 끝까지 익히지 못했다. 2008년 인구 집단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야생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우리는 하나의 도시 서식종이 되었다. 현재 30여 명인 도시 인구는 2030년이 되면 50억 명이 될 것이다. 가축화가 사람에게 쓸모있는 희귀종에서만 발생했음을 시사했던 다른 실험 모델들과 달리 벨랴야프의 연구는 개체의 밀도가 높아지면 개체들 사이에서 자연 선택을 통해 대규모의 자기 가축화라는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보았다. 이 사건은 선택압의 강도, 개체 규모, 그리고 야생 개체군과 가축화 개체군의 유전자 격리에 따라서 아주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다. 두려움을 매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생존하는 데 사람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떤 동물이라도 살아남을 뿐 아니라 번식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에서 2장 다정함의 힘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원독했던 책들도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여
댓글에 남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좋은 글과 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